저는 한기석입니다. 58세, 지금은 서울 변두리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저는 이 도시에서 손꼽히는 건설사의 대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새벽 4시 경비초소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거든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경비복깃을 스치고 지나갔죠. 야, 경비원. 택배 받아놔. 아침 7시가 되자 첫 번째 입주민이 나타났어요. 이름도 모르는 30대 남자였는데 택배 상자를 던지듯 제게 맡기고 가버렸습니다. 인사도 없고 고맙다는 말도 없었죠. 이런 일이 하루에 몇 번씩 반복돼요. 이 아저씨 또 졸고 있었네. 월급 받고 자는 게 일이야? 점심시간 한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투덜댔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인데 말이죠. 밤에 순찰을 돌고 새벽부터 일어나 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지만 변명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제 익숙해졌거든요. 그런데 오후 3시쯤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정문으로 들어왔어요. 새 입주민인 것 같았죠. 차에서 내린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상도. 10년 전 저를 배신한 그 인간이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그 오만한 표정은 그대로더군요. 명품 정장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여전히 성공한 재벌의 모습이었습니다. 상도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경비원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 저를 괴롭혔던 그 얼굴을 말이에요. 입주 신고서 작성하러 왔는데요. 상도가 경비실 창구로 다가왔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동호수가 어떻게 되시죠? 101동 2001호입니다. 최고층 펜트하우스였어요. 10년 전 제가 살던 집과 비슷한 규모였죠. 그때는 제가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상도가 그 자리에 있다니. 세상이 참 아이러니했어요. 상도가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그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여전히 굵은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제가 선물한 반지였죠. 회사를 같이 설립할 때 우정의 증표로 맞춰서 만든 것이었는데 그가 아직도 끼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다 됐습니다. 상도가 서류를 밀어줬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인간.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면 반드시 날 없애려 들겠지. 상도는 저를 그냥 놔둘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제거하려고 들거든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저녁이 되자 경비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10년간 잊으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10년 전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도를 무너뜨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기록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상도와의 만남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어쨌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0년간 준비해온 복수의 첫 번째 날이 말이에요. 1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이 도시에서 가장 뜨거운 건설업계의 신성이었어요. 상도와 함께 설립한 대한건설은 불과 5년 만에 업계 10위권 안에 든 회사였습니다. 기서가 우리가 해냈다. 2009년 봄 송파구 대형 아파트 단지 준공식 날이었어요. 3,000세대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순간이었죠. 상도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정말 좋은 파트너였어요. 저는 현장을 책임지고 상도는 영업과 자금 조달을 맡았죠.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어떻게 할까? 강남 재개발 사업에 도전해보자. 규모가 엄청날 거야. 우리는 야심만만했어요.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2010년 가을 상도가 제게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기서가 시공비를 좀 줄여볼 수 없을까? 자재비를 아끼고 인건비도 깎고 말이야. 무슨 소리야?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아니야, 적당히 하면 돼. 다른 업체들도 다 그래. 저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건설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과 품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이 살 집을 짓는데 어떻게 품질을 타협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상도는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정치인들과 만나고 공무원들과 술자리를 갖고 의문스러운 돈 거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서가 이게 현실이야.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상도야, 이건 아니야. 우리가 처음에 약속한 게 뭐였어? 순진하기는.
세상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 갈등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정직하게 일하고 싶었고 상도는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컸죠. 결정적인 사건은 2011년 봄에 일어났어요. 상도가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저에게 허위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절대 안 돼. 불법이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냥 사인만 하면 돼. 상도야,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젠가는 큰일 나. 그날 저는 사무실을 박차고 나왔어요. 상도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경찰서에 연행됐어요. 혐의는 건설업법 위반과 배임이었죠. 상도가 조작한 증거들이 제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한기석 씨, 이 계약서에 당신 서명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서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가 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거든요. 상도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상도가 증인석에서 저를 배신한 순간이었죠. 기석이가 모든 불법 행위를 주도했습니다. 저는 그저 따라갔을 뿐이에요. 상도야, 너 정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2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회사는 상도가 독차지했고 제 재산은 모두 가압류됐죠.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제게서 떠났습니다. 여보, 미안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알겠어. 아이들은 잘 키워줘. 교도소에서 3년을 보내는 동안 저는 매일 상도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도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을 믿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출소 후의 현실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전과자가 된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건설업계에서는 완전히 매장됐죠. 그래서 시작한 게 경비원 일이었어요. 나이도 많고 전과도 있지만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매일 밤 경비초소에서 상도의 성공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만든 회사로 더욱 부자가 되어가는 그를 보며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온 거죠. 상도가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른 아침 입주민 대표인 박선희 씨가 경비실로 왔어요. 5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는데 저에게는 항상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한기석 씨, 어제 순찰 제대로 했어요? 네, 물론입니다. 백일동 지하주차장에 이상한 차가 있던데 확인 안 해봤어요. 선희 씨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비난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제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듯 했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성의 없네요. 월급만 받으면 되는 줄 아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선희 씨가 돌아간 후 동료 경비원인 최만수 씨가 다가왔어요. 62세의 만수 씨는 저보다 먼저 이 아파트에서 일하기 시작한 선배였습니다. 기석 씨, 박 대표가 또 그랬나요? 괜찮습니다. 입주민이니까 당연히 체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다른 경비원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만수 씨 말이 맞았어요. 선희 씨는 유독 저에게만 까다로웠습니다. 다른 경비원들에게는 인사도 잘하고 명절 때는 선물도 주곤 했거든요.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어요. 선희 씨가 저를 미워하는 이유를 말입니다. 점심시간 입주민들 사이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박 대표 남편 말이야, 옛날에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죽었잖아. 그래? 몰랐는데. 한기석 건설이었나? 거기서 일하다가 크레인에 깔려서. 어머, 그럼 우리 아파트 경비원이. 맞아, 그 회사 대표였던 사람이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선희 씨가 저를 그렇게 대했던 거구나. 남편의 죽음을 제 탓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 사고는 제가 회사를 떠난 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상도가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다가 벌어진 참사였죠. 그날 저녁 선희 씨가 다시 경비실로 왔어요. 손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신문에는 그때 사고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한기석 건설 현장 참사, 작업자 1명 사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선희 씨, 제가 설명은 됐어요. 제 남편이 당신 회사에서 죽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저는 변명하지 마세요. 대표가 책임져야죠. 선희 씨는 화가 난 채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 신문 기사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기사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현장 안전 책임자 윤상도, 상무의 안전지침 미준수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 윤상도. 결국 모든 게 그 인간 때문이었어요. 저는 물론이고 선희 씨 남편까지 상도의 희생양이 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류들을 뒤져봤어요. 10년 전 사고 당시의 기록들이었죠. 그 중에서 중요한 서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전점검 무시 지시서에 적힌 윤상도의 서명이었어요. 그가 비용 절약을 위해 안전규정을 무시하라고 지시한 증거였습니다. 선희 씨가 이걸 본다면, 하지만 섣불리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선희 씨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한기석 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당신 신원 조회를 다시 했어요. 네? 전과 기록까지 다 나왔더군요. 건설업법 위반 배임. 정말 대단하네요. 선희 씨 그건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에요. 선희 씨가 가져온 서류에는 제 전과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서류들은 진실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그때 만수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기석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박 대표가 좀 심하네요. 과거 일은 과거 일인데. 만수 씨는 저를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만수 씨, 저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제가 진짜 누구인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실이 뭔지. 그날 저녁 저는 만수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상도의 배신, 억울한 누명, 그리고 선희 씨 남편의 죽음까지 말이에요. 만수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기석 씨, 사실 저도 건설업계 사람이었어요. 네? 20년 전까지 토목기술자로 일했거든요. 그때 한기석 건설 이름 많이 들었어요. 만수 씨는 과거 유명한 토목기술자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투자 사기를 당해 모든 재산을 잃고 지금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석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 뭔가 이상해요. 뭐가요? 제가 그때 박 대표 남편 사고 현장을 봤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만수 씨가 그 현장에 있었다니요. 정말이에요. 네, 그때 근처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사고 당일 안전 점검을 누가 했는지도 봤고요. 만수 씨는 집에서 오래된 자료들을 가져왔어요. 그날 현장 사진과 안전 점검 기록들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안전 점검 서명이 윤상도로 되어 있어요. 사진 속에는 분명히 상도가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안전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걸로는 그놈 목을 칠 수 있을 거예요. 만수 씨의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상도의 진짜 모습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찾은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것부터 박 대표에게 보여줘야겠어요. 다음날 오후 선희 씨가 경비실로 왔을 때 저는 그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선희 씨, 이것 좀 봐주세요. 뭔데요? 또 변명할 거리라도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 남편 사고에 대한 진실이에요. 선희 씨는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수 씨가 직접 증언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에요. 네, 제가 직접 봤어요. 윤상도가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거예요. 선희 씨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10년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한기석 씨를 오해했다는 거네요. 선희 씨 괜찮아요? 모르셨으니까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그날부터 선희 씨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히려 저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한기석 씨, 이 윤상도라는 사람이 지금도 건설업을 하고 있나요? 네, 우리 아파트에도 이사 왔어요. 뭐라고요? 여기에요. 101동 최고층이에요. 선희 씨는 분노했어요. 자신의 남편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윗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말이죠.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날 저녁 만수 씨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기석 씨, 제가 집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더 있어요. 어떤 자료요? 윤상도의 비리 관련 자료들이에요. 그때 현장에서 몰래 복사해둔 거예요. 만수 씨 집 다락방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가득했어요. 그 안에는 20년간 모아둔 각종 건설 현장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만수 씨가 꺼낸 파일에는 상도의 비자금 조성 내역과 불법 하도급 계약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상도가 벌인 온갖 불법 행위들의 증거였습니다. 이런 걸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셨어요?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 같네요.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진짜로 상도를 무너뜨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만수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기석 씨, 이거 위험할 수도 있어요. 상대가 워낙 큰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이미 잃을 게 없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었어요. 10년간 기다려온 복수의 기회가 드디어 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상도의 비서라고 소개한 여성이 경비실로 찾아왔어요. 30대 초반의 깔끔한 인상이었는데 이름은 장미라 씨였습니다. 죄송해요. 혹시 101동 2001호 윤상도 대표님 계시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외출 중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메모 좀 전해주세요. 미라 씨는 간단한 메모를 남기고 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다음날 또 왔어요.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경비원 일 힘드시죠? 그럭저럭 할 만해요. 저도 직장 생활이 쉽지 않네요. 상사가 너무 까다로워서. 미라 씨는 넌지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어요. 상도가 직원들에게 얼마나 폭언을 하는지,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말이죠.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에요. 아니에요. 요즘 더 심해졌어요. 뭔가에 쫓기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미라 씨의 말에 관심이 생겼어요. 상도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건 좋은 신호였거든요. 일주일 후 미라 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 혹시 건설업 일 해보신 적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냥 뭔가 아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옛날에 잠깐 했었죠. 그럼 건설업계의 비리 같은 것도 아세요? 어느 정도는? 미라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윤 대표님 일을 도우면서 이상한 걸 많이 봤어요. 어떤 걸요? 비자금 계좌라든지 불법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미라 씨가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너무 싫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미라 씨는 상도에게 당한 일들을 하나씩 털어놨어요. 폭언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키며 인격 모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어요. 그분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미라 씨와 만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가 가진 정보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파일들 복사할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들키면 큰일 나거든요. 그럼 언제가 좋을까요? 윤 대표님이 출장 가실 때요. 다음 주에 부산 출장 계획이 있어요. 일주일 후 미라 씨가 중요한 파일들을 복사해서 가져왔어요. 상도의 해외 비자금 계좌 내역과 불법 하도급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미라 씨. 천만에요. 정의가 실현되는 걸 보고 싶어요. 하지만 며칠 후 미라 씨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윤 대표님이 파일 복사한 걸 눈치챈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죠? 보안 시스템을 확인해 봤나 봐요. 정말 무서워요. 상도가 미라 씨를 의심하고 있다는 건 위험한 신호였어요. 서둘러야 했습니다. 미라 씨, 일단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요.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저는 만수 씨와 선희 씨를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제 움직여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건가요? 선희 씨가 물었어요. 언론에 제보하고 검찰에도 고발장을 넣어야 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미 위험해요. 상도가 눈치챈 이상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그날 저는 밤새워서 고발장을 작성했어요. 10년간 준비해온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말이죠. 다음날 아침 저희는 검찰청과 언론사에 동시에 제보했습니다. 윤상도의 비리를 폭로하는 첫 번째 수순이었어요. 오후에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대형 건설업체 윤상도 대표 비자금 조성 의혹 제기. 상도의 주가는 즉시 폭락했습니다. 제가 원하던 첫 번째 복수가 시작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상도가 직접 경비실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한기석, 내가 한 짓이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새끼가 정말 죽고 싶나? 상도는 저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기어나오네. 상도야,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다. 진실? 웃기고 있네.
내가 범죄자라는 게 진실이야. 그래? 그럼 박선희 씨 남편 죽인 것도 내 탓이야? 상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신의 비밀이 들통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너, 뭘 알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말이야. 상도는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다가 반복했어요. 당장이라도 저를 때릴 것 같았습니다. 한기석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더 이상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협박해. 예전 그 상도 맞네. 상도는 욕설을 퍼부으며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쾌했어요. 10년 만에 그 인간에게 제대로 된 말을 한 거였으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상도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저에게 온갖 압박을 가했습니다. 한기석 씨 윗선에서 당신을 해고하라고 하네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와서 말했어요. 무슨 이유로요? 입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하지만 선희 씨가 나서줬어요. 입주민 대표인 제가 반대해요. 한기석 씨는 성실한 직원이에요. 하지만 윗선 압력이. 윗선이 누군데요? 혹시 백일동 윤상도 씨인가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 상도가 압력을 넣은 게 맞았거든요. 하지만 상도의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새벽에 일부러 경비실로 와서 시비를 걸기도 하고 관리비를 빌미로 트집을 잡기도 했습니다. 경비 상태가 엉망이네.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그만둬.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기는 전과자 주제에. 상도는 제가 참지 못하고 먼저 그만두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라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어요. 윤 대표가 저를 의심해서 감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무실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나 봐요. 제가 파일 복사하는 걸 봤을 거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회사에서 못 나가게 하고 있어요. 정말 무서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상도가 미라 씨를 협박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급히 만수 씨와 선희 씨에게 연락했어요. 미라 씨가 위험해요. 상도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단순한 직장 내 갈등으로 봤거든요. 그날 밤 늦게 미라 씨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윤 대표가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다음 날부터 미라 씨와 연락이 안 됐어요.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상도가 미라 씨에게 뭔가 해코지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 미라 씨의 친구라는 사람이 경비실로 찾아왔어요. 미라 언니 못 봤어요. 연락이 안 되거든요. 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경비원 아저씨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무슨 일 있었나요? 저는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없었어요. 미라 씨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미라 씨가 갑자기 경비실로 찾아온 거예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미라 씨, 괜찮아요? 죄송해요. 연락 못 드려서. 어디 있었어요? 얼굴이 왜 이래요? 윤 대표가 저를 어딘가에 가뒀어요. 겨우 도망쳐 왔어요. 미라 씨는 지난 일주일간 상도에게 감금당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협박을 받으며 고문까지 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걸 가져왔어요. 미라 씨가 꺼낸 건 USB 메모리였어요. 이게 뭐예요? 윤 대표의 모든 비리 증거예요. 해외 비자금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로비 불법 계약 가서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구했어요? 감금당하는 동안 몰래 복사한 거예요. 이거면 윤 대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USB를 받으며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상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은 거였으니까요. 미라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더 위험해질 거예요.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그 파일들을 검찰과 언론에 일제히 전송했어요. 상도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파일 전송이 완료되는 순간 미라 씨가 말했어요. 드디어 끝났네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상도의 부하들이 들이닥쳤어요. 장미라 찾았다. 미라 씨는 다시 납치당했어요. 저는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기석 씨 괜찮아요. 파일은 이미 전송됐잖아요. 미라 씨의 마지막 외침을 들으며 저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승리를 눈앞에 두고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긴 거였으니까요. 다음날 새벽 저는 만수 씨와 함께 미라 씨를 찾아 나섰어요. 상도가 그녀를 어디에 숨겨뒀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어디부터 찾아볼까요?
상도가 소유한 건물들을 다 찾아봐야 해요. 만수 씨가 가진 자료를 보니 상도는 시내 곳곳에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곳은 외곽에 있는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여기가 수상해 보이네요. 가봅시다. 우리는 그 창고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맞았어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뒷문으로 가봅시다. 만수 씨와 저는 조심스럽게 창고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다행히 경비원이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미라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더 이상은. 입 다물어. 내가 한 짓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곤란해졌는지 알아? 상도의 목소리였어요. 정말 미라 씨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112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만수 씨와 함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상도야, 그만해. 한기석, 어떻게 여기를? 상도는 깜짝 놀랐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저의 등장에 말이죠. 미라 씨를 놓아줘. 웃기고 있네. 내가 뭔데 명령해? 곧 경찰이 올 거야. 더 이상 짓거리하지 마. 상도의 부하들이 저를 막으려 했지만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온 거였습니다. 경찰이다. 상도의 부하들은 황급히 도망쳤어요. 상도도 뒷문으로 도주하려 했지만 이미 경찰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윤상도 체포한다. 드디어 상도가 수갑을 찼어요.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미라 씨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 같았습니다. 미라 씨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구해주셔서. 미안해요. 당신을 위험에 빠뜨려서. 아니에요. 정의를 위한 일이었잖아요. 그날 오후 기자회견장에서 상도와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기석, 내 생각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나? 이미 끝났어, 상도야. 기자회견에서는 상도의 모든 비리가 공개됐어요. 해외 비자금, 정치인 로비, 불법 하도급, 그리고 살인까지. 그동안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윤상도 대표의 비자금 규모가 무려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정치인 로비를 위해 수십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상도의 비리를 다뤘어요. 그의 회사 주가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모든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상도는 결국 구속됐어요. 혐의만 해도 수십 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상도를 봤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오만함은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기석, 정말 내가 이기는구나. 이긴 게 아니야. 그냥 진실이 밝혀진 거야.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전혀. 10년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상도는 결국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이 피해 배상에 사용됐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잃었던 회사 지분 일부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법원에서 상도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라고 인정해줬거든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건설사 대표 자리에 복귀했어요. 물론 예전만큼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기석 대표님, 첫 번째 프로젝트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비서가 계약서를 가져왔어요. 중소규모의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였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시작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입주민 대표직을 그만두고 제 회사의 사회공헌팀장으로 합류했어요. 기석 씨, 안전규정 재검토 완료했어요. 고마워요, 선희 씨.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다시는 예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거예요. 만수 씨도 기술 고문으로 저와 함께 일하게 됐어요. 그동안 경비원으로 일하며 억눌렸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였죠. 기석 대표님, 이 설계도 좀 봐주세요. 만수 씨가 그린 거예요. 정말 훌륭하네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일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미라 씨도 저희 회사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됐어요. 상도에게서 받은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점점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미라 씨, 이번 프로젝트 관리는 어때요? 재밌어요. 정직하게 일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래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첫 번째 프로젝트가 완공됐을 때 저는 감회가 남달랐어요. 10년 전 마지막으로 지은 건물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대표님, 입주민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다행이네요. 특히 안전시설에 대해 칭찬이 많아요. 저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로 유명해졌어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았거든요. 1년 후 회사는 꽤 안정적으로 성장했어요. 직원도 10명 정도로 늘었고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표님, 대형 프로젝트 제안서가 들어왔어요. 어디에서요? 시청에서요.
공공주택 건설 프로젝트래요. 드디어 대형 프로젝트를 맡을 기회가 온 거였어요. 10년 전에 저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욕심보다는 책임감이 앞섰고 이익보다는 품질을 중시했습니다. 선희 씨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부탁해요. 네, 꼼꼼히 보겠어요. 만수 씨 설계 재검토도 한 번 더 해주세요. 당연히 해야죠.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날 저는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짓는 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에요. 절대 그걸 잊지 마세요. 네, 대표님.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상도의 소식을 들었어요. 교도소에서 병을 얻어 많이 쇠약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가 완성된 것 같아 시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안타까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말이에요. 상도야, 처음부터 정직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2년 후 저는 업계에서 정직한 건설사로 유명해졌어요. 비용은 조금 더 들지만 품질과 안전만큼은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올해 매출이 100억을 넘었어요. 정말요? 대단하네요. 직원들도 200명으로 늘었고요. 회사는 계속 성장했지만 저는 예전처럼 욕심부리지 않았어요. 적정한 속도로 건실하게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희 씨가 제게 말했어요. 기석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다시 일어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다들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기석 씨가 대단한 거예요. 10년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저는 이제 진짜 행복했어요.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정직하게 일할 수 있어서 말이에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예전 경비원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절망감과 분노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라 씨 요즘 어때요? 좋아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다행이네요. 대표님 덕분이에요.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고마워요. 만수 씨도 자신의 기술을 인정받으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기석 대표님 새 프로젝트 설계 완성했어요. 만수 씨 설계는 언제나 완벽해요. 과찬이에요.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3년째 되는 해 저는 특별한 결정을 했어요. 상도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왜 갑자기 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선희 씨가 물었어요. 상도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저만이 아니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다친 분들, 사기당한 협력업체들,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선희 씨 남편 같은 분들을 위한 일도 하고 싶고요. 재단 설립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상도의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제 이야기를 들은 다른 기업인들도 후원에 나섰습니다. 한기석 대표님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희도 후원하겠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10년 전 모든 걸 잃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개소식 연설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배신당했던 과거, 경비원으로 일했던 시절, 그리고 복수보다는 정의가 중요하다는 깨달음까지 말이에요. 저는 복수를 꿈꿨지만 결국 더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용서와 화해였어요. 연설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저도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희망을 얻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경비실이 있던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이제는 새 경비원이 일하고 있었지만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여기서 10년을 보냈구나. 당시에는 절망적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저를 성장시켜준 것 같았어요. 인간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해줬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거든요. 4년째 되는 해 상도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기서가 정말 오랜만이다. 신문에서 내 소식을 봤어. 다시 성공했다니 축하한다. 사실 나도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했어.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던 것 같다. 미안하다 정말. 편지를 읽으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는 이미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선희 씨에게 편지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기석 씨 마음이에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한 달 후 저는 상도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길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상도야, 편지 잘 받았어.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겠어. 건강하게 지내라. 그 후로는 더 이상 편지를 주고받지 않았어요.
어떤 관계든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5년째 되는 해 저는 마침내 업계의 10위권 안에 드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규모보다는 신뢰를, 이익보다는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였거든요. 대표님, 이번 프로젝트로 업계 8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위보다는 우리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네, 맞아요. 직원들도 저의 철학을 이해하고 따라와 줬어요. 돈만 밝히는 회사가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제 뜻을 말이에요. 어느 날 만수 씨가 은퇴를 선언했어요. 키석 대표님, 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벌써요? 아직 건강하신데. 그동안 서울에서 너무 오래 살았어요. 고향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만수 씨의 송별회 때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만수 씨가 없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천만에요. 키석 대표님 실력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고마웠어요. 만수 씨가 떠난 후 저는 새로운 기술 고문을 뽑았어요. 젊고 실력 있는 엔지니어였는데 만수 씨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라 씨는 이제 저희 회사의 중역이 되었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였죠. 미라 이사님, 새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전적이지만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럼 진행해 봅시다. 선희 씨도 사회공헌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저희 재단 활동이 언론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기석 씨 이번에 또 상 받았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다 기석 씨 덕분이에요. 6년째 되는 해봄 저는 특별한 손님을 만났어요. 상도의 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석 대표님. 넌 혹시? 윤상도의 아들 윤재혁입니다. 20대 중반의 청년이었는데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인상이었어요. 겸손하고 예의가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버지 일로 사과드리러 왔어요. 재혁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대표님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개 드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아들로서 책임감을 느껴요. 재혁이는 아버지의 죄를 갚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희 재단에서도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사세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망친 것들을 제가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어요. 재혁이의 진심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고생하는 아들을 보니 안타까웠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요. 재단에서 인턴으로 시작해보세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재혁이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아버지의 과거를 부끄러워하면서도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7년째 저는 마침내 업계 5위권 안에 드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뿌듯했던 건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표님,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회사였으면 좋겠어요. 그해 연말 저는 특별한 결정을 했어요. 회사 이익의 30%를 사회공헌에 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대표님,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벌 수 있었던 것도 사회 덕분이에요. 하지만 주주들이 반대하지 않을까요? 설득해 볼게요. 주주총회에서 저는 제 철학을 설명했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이에요. 저는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다행히 주주들도 저의 뜻을 이해해 줬어요. 오히려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8년째 상도가 가석방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모범수로 형기를 단축받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또 다른 복수를 꿈꾸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재혁이가 전해준 소식은 의외였습니다. 아버지가 지방으로 내려가셨어요.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래요? 네, 그리고 대표님께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신 편지라도 보내고 싶다고. 한 달 후 상도에게서 긴 편지가 왔어요. 8년간의 감옥 생활과 반성,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키서가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알겠다. 내가 옳았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정말 미안하다.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울컥했어요. 분노와 원망이 아니라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답장을 빨리 보냈어요. 상도야, 이제 다 끝난 일이야. 건강하게 살아. 그리고 재혁이를 자랑스러워해도 될 것 같다. 정말 좋은 아들이야. 그 후로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짧은 안부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예전 같은 친구는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서로를 원망하지는 않는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9년째 재혁이가 저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대표님, 제가 아버지를 만나 뵙게 해드릴까요? 왜 갑자기? 아버지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리고 대표님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저는 상도를 만나기로 했어요. 1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상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예전의 오만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서가, 정말 오랜만이다. 그래 상도야.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상도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너를 배신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과거는 바꿀 수 없어. 앞으로가 중요하지.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저희는 악수를 했어요. 예전 같은 친구는 될 수 없지만 적어도 서로를 미워하지는 않는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10년째 저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회사를 완성했어요. 업계 3위의 대기업이면서도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회사였습니다.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저는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봤어요. 10년 전 경비실에서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로 응답해줬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정직하게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선희 씨와 미라 씨 그리고 재혁이와 함께 조용한 만찬을 가졌어요. 기석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까지 일어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다들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기석 씨가 위대한 거예요. 미라 씨가 말했어요. 저도 대표님 덕분에 새 인생을 살게 됐어요. 재혁이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희 가족이 저지른 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밤 저는 옥상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10년 전 경비실에서 바라보던 그 야경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정말 긴 여행이었구나. 추락에서 재기까지, 배신에서 용서까지, 절망에서 희망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변했다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성공만 꿈꿨다면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정직하게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겠다고 말이에요. 오늘도 화이팅! 직원들의 밝은 인사를 받으며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10년 전과는 전혀 다른 하지만 훨씬 더 의미 있는 하루를 말이에요. 한기석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진짜 빛을 발견할 수 있죠. 기석이 절망의 순간에 만난 만수 씨와 선희 씨처럼 우리 주변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기석이 보여준 건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어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끝까지 진실을 찾으려 했고 마침내 정의를 실현해냈죠. 그리고 복수보다는 용서를, 증오보다는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문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해주세요.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이에요. 기석처럼 용기 있게 맞서 싸운다면 분명 더 강한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공의 진짜 의미는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